부활 톨스토이 제1부. 수많은 인간들은 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땅의 한 구석을 더럽히려고 애를 썼다.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길을 포장해 놓았고 풀을 모두 뽑아버렸으며 모든 새와 짐승을 쫓아냈다. 하지만 도시에도 여전히 봄은 찾아왔다. 햇볕이 따사롭게 비치자 풀은 다시 살아나 가로수 길이나 잔디밭은 말할 것도 없고 보도에 깔린 돌 틈에서도 파릇파릇 돋아났다. 참새와 비둘기들은 봄맞이 준비로 벌써부터 둥지를 뚫었다. 이처럼 모든 창조물은 제각기 봄을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를 속이거나 괴롭히는 일에 열중했다. 그들에게 소중한 것은 봄날의 싱그러운 아침도 아니었고 만물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이 세상의 아름다움도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기 위해 꾸며낸 일들만이 중요할 뿐이었다. 그래서 현재 관총 소재지의 감옥 사무실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한 일이란 봄의 감격과 기쁨이 아니라 현재 예심 중인 죄수들을 그날 재판소에 출두시키라는 통고가 왔다는 사실뿐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죄인인 여죄수 한 명은 따로 특별 호송을 해야 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 아침 8시에 악취가 물씬 풍기는 어두컴컴한 여죄수 감방 복도로 간수장이 들어왔다. 간수장은 쇳소리를 내면서 자물쇠를 벗기고 감방문을 열었다. 복도보다 더 심한 악취가 풍겼다. 그는 대뜸 소리를 질렀다. 마슬로바, 출정이다. 그는 문을 도로 닫은 다음 마슬로바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비록 감옥이긴 해도 바깥 뜰에는 바람에 실려온 상쾌한 들판의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하지만 복도에는 배설물과 쓰레기 냄새가 배어 구역질이 나는 공기로 가득했다. 2분쯤 지나자 회색의 죄수복 차림에 가슴이 불룩한 젊은 여자가 활발한 걸음걸이로 나와 간수장 옆에 섰다. 흰 두건으로 감싼 머리 밑으로는 일부러 멋을 부리려고 내놓은 듯한 곱슬곱슬한 검은 머리카락이 몇 가닥 나와 있었다. 얼굴은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탓인지 아주 창백했다. 작고 도톰한 손에도 죄수복의 깃 사이로 보이는 포동포동한 목덜미에도 핏기가 없었다. 한쪽 눈은 약간 사시였지만 유난히 반짝이는 새까만 눈동자는 생기에 차 있었고 윤기 없는 살결과 두드러진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마슬로바는 재빠른 걸음으로 그의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은 돌층계를 내려와 여죄수 감방보다 훨씬 냄새가 고약하고 시끄러운 남죄수 감방 옆을 지났다. 사무실로 들어가자 총을 든 두 사람의 병사가 그녀를 호송해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병사들과 마슬로바는 정문에 딸린 작은 샘문을 통해 밖으로 나와 시내 맞은편 쪽으로 걸어갔다.
길거리에 서 있던 마부, 장사꾼, 일꾼들은 호기심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선술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한 농부는 여죄수 옆으로 다가가 성호를 그은 다음 1코페이카 동전을 한 개 주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감옥과 비교해 볼 때 너무도 신선한 봄날의 공기는 아주 상쾌했지만 오랫동안 걷지 못한 데다가 딱딱한 장화를 신고 걷는 일이 괴로웠다. 어떤 가게 앞에서 비둘기 몇 마리가 아장아장 걷고 있었는데 자칫하면 그중 한 마리를 밟을 뻔했다. 비둘기가 퍼드덕 날개를 치면서 그녀의 귓전을 스치고 날아갔다. 그녀는 무심코 빵긋 웃다가 곧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여죄수 카투샤 마슬로바의 과거는 아주 평범했다. 카투샤의 어머니는 시골 귀족 노처녀 자매의 농장에서 일하던 농노의 딸이었다. 이 여자는 결혼도 하지 않았지만 해마다 아기를 낳아 시골 관습대로 영세만 받게 했다. 원치 않는 아기인데다가 일하는데 거추장스러워서 젖을 제대로 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들은 곧 굶어 죽곤 했다. 5 아기가 그렇게 죽은 다음 태어난 아기가 카투샤였다. 먼저 간 아기들과 같은 운명에 빠질 뻔했던 카투샤는 때마침 농장에 들른 노처녀 자매의 동생인 소피아 이바노브나에 의해 용하게도 목숨을 건졌다. 그녀는 젖소를 돌보는 여자들을 감독하러 왔다가 귀여운 아기와 함께 외양간에 누워있던 산모를 보게 된 것이다. 소피아는 동정심을 발휘해 갓난 아기의 대모가 되겠다고 나섰다. 아기에게 영세를 받게 한 뒤 산모에게 우유를 사주기도 하고 돈도 주었으므로 아기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아기가 3살 때 어머니가 병으로 죽자 지주 자매가 아이를 데려다 길렀다. 아기는 활기 있고 귀엽게 자라나 늙은 자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대모인 소피아는 마음씨가 고왔다. 하지만 언니 마리아는 엄한 편이었다. 소피아는 귀여운 계집애에게 교육을 시켜 버젓한 숙녀로 키우려고 마음먹고 있었지만 마리아는 부지런한 하녀로 기르려고 해서 카투사를 아주 엄하게 다루었다. 이처럼 상반된 양육 방식 속에서 그녀는 하녀도 아니고 아가씨도 아닌 존재로 자랐다. 바느질과 청소는 물론 자질구레한 부엌일과 빨래도 했으며 가끔은 늙은 자매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도 했다. 그러다 그녀가 16살 때 자매들의 조카인 공작이 고모 집을 찾아와 지내는 동안 카투샤는 차츰 그를 사모하게 되었다. 그리고 3년 후 공작이 다시 그 집에 들렀다가 떠나기 전날 밤 그녀를 욕보이고 말았다. 공작은 다음 날 100루블짜리 지폐를 그녀에게 주고 훌쩍 떠났다. 그가 떠나고 한참 지나서야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느라 모든 일에 짜증이 나버린 카투사는 자매의 시중을 들면서도 고분고분하게 말도 잘 듣지 않았다. 마침내 자매는 그녀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내쫓았다. 늙은 자매의 집에서 나온 카투샤는 경찰서장의 집에 하녀로 들어갔지만 주인이 하도 치근거리는 바람에 석 달 만에 그만두고 말았다. 해산달이 가까워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게 된 그녀는 어떤 산파의 집에 머무르다 몸을 풀어 순산했지만 산옥열에 걸려 갓 낳은 사내 아이를 양육원으로 보내야 했다. 그러나 아기는 그곳에서 도착하자마자 곧 죽었다고 했다. 산파의 집에서 나왔을 때 카투샤는 돈이 거의 없었다. 돈을 아낄 줄 모르는 그녀가 자신을 위해서 쓴 것은 물론이고 달라는 대로 아무에게나 선뜻 내주었기 때문이다. 몸이 회복되자 그녀는 곧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했다. 이번에는 산림 감독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이 작자도 역시 첫날부터 그녀에게 치근거리기 시작했다. 결국 이번에도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고 말았다. 그녀는 도시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아주머니 집으로 갔다. 아주머니는 카투샤에게 세탁부로 일하라고 했지만 세탁부들의 비참한 생활을 본 카투샤는 그다지 마음이 내키지 않아 하녀 일자리라도 찾으려고 직업 소개소에 가보았다. 그곳에 소개로 어떤 귀부인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들어간 지 일주일도 안 되어 그 집 아들이 그녀의 꽁무니만 쫓아다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곳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좀처럼 새 일자리는 생기지 않는 데다 세탁부가 되기도 싫었던 그녀는 결국 여자를 유곽에 팔아넘기는 뚜쟁이를 만나게 되었다.